여러분의 치아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시나요?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야만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치아도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렇게 결국 쓸모를 다해서 잃게 된 치아를 대신해서 인공치아 이식으로 건강한 구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자, 오늘은 치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치아의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주실 분입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치과 이상민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치과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이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오늘의 주제가 임플란트입니다, 교수님. 네. 예전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기도 좀 어려웠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많이 친숙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확히 임플란트가 뭡니까? 네. 일단 임플란트란 말은 이식물 혹은 삽입물이라는 뜻으로 신체의 장기나 장치 등을 넣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라고 하면 네. 치과용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치아가 바로 임플란트다. 네. 임플란트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네.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 네. 1960년대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네. 1990년대부터 보편화됐다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네. 1990년대보다는 약간 한 2000년대쯤? 네. 그쯤부터 좀 보편화됐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기술은 어떻게 발전이 돼 왔을까요? 네, 일단 1960년대 이전에도 음. 이렇게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다양한 치과 임플란트가 있었는데요. 네. 그 60년대쯤 해가지고 그 현대적 의미의 임플란트가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 스웨덴의 의사이자 과학자이신 브레네막 교수가 이제 그 티타늄 관을 뼈 조직에 삽입을 했더니 그것이 유착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임플란트가 시작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 제조사와 연구자들의 이제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만들어졌었는데 네. 결국 지금 남아 있는 건 나사형 형태의 치아 뿌리 모양과 유사하게 끝이 좁아지는 그런 임플란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라고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많이 사용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해외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것도 임플란트 뭐 판매량 세계 1위다 막 이러면서 네. 그 광고 업체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뭐 이랬던 네. 업체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대중화 마케팅 효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술이 어느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뭐 제품도 그렇고 기술도 네, 맞습니다. 그렇고. 네. 임플란트의 재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 재료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일단 임플란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뼈에 삽입되는 구조물이 일단 있고요. 나사 형태의. 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상부 보철물이 있는데 그 상부 보철물과 이제 뼈에 삽입되는 구조물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뼈에 삽입되는 구조물인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네, 맨 처음에 고안됐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티타늄이 아닌 재료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티타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상부 보철물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연 치아를 수복할 때 사용하는 보철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금도 있을 수 있고요. PFM이라고 불리는 그 도제와 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라고 불리는 뭐 치아색 나는 재료도 있습니다. 우리 치과 가서 치료받을 때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하는 그 네, 재료들. 맞습니다. 네, 그 재료들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치아색 나는 재료를 원하다 보니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많이 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도제에 금속이 결합된 것도 치아색이 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입을 벌렸을 때, 그러니까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쪽은 치아색으로 네, 많이 맞습니다. 하시겠죠. 네. 앞니 쪽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랑 어금니 쪽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 재료나 방법 같은 게 좀 달라지나요? 어때요? 아니요. 기본적인 방법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웃을 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철물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재료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임플란트는 어떤 환자에게 필요합니까? 매우 당연하게도 이가 상실된 경우에 필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가 네. 상실되기 전에 네. 이가 깨진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요. 네, 그 깨진 경우가 이제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만 깨진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많이 깨져서 뿌리까지 연결됐거나 그러면 치아를 다시 수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치아를 상실해야 임플란트가 가능하니까 어쨌든 치아가 많이 깨지면 치아를 뽑아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생리를 뽑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다른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뭐 그 상황에 따라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정적 정출이라고 해가지고 치아를 교정적으로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의도적 재식술이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다시 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 부러진 정도가 네. 아주 깊지 않은 정도에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에 하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이다. 그러면 요즘 좀 젊은 층에게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경우는 왜일까요? 보통은 임플란트 하면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치아가 상실될 만한 연세가 되신 네. 분들한테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충치가 심해서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나 혹은 브릿지 같은 보철 치료를 해야겠죠. 치아가 충치가 심해질 정도라면 치과를 꽤 많이 안 간 건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치과 건강 검진이라고 하면 네. 잘 안 하긴 하거든요. 네. 구강 검진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럼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한 번 오시는 게 좋고 그렇게 가시면 치과에서 치과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 한 달 만에 한 번 더 와라 혹은 3달 만에 와라 6달 만에 와라 1년 만에 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기 점검 주기를 정해줄 겁니다. 그런 때 가셔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것이 일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죠. 임플란트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치아가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가족들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뭐 가족들 간에도 음식물은 비슷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는 음식의 성상이라든지 혹은 뭐 양치하는 습관 뭐 이런 거에 따라 더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치아가 약하고 다 같이 충치가 많고 네.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 것을 좋아하는 집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은 선천적인 것보다 자기가 잘 닦는다면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 잘 닦는데 네. 저 왜 치아가 약하지?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히. 네. 치과를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양치할 때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유현우님 물어보셨어요. 역시 동일합니다. 치간 칫솔 치실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치간 칫솔 사용할 때 이가 시린 경우도 있던데요. 일단 그건 잘못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치간 칫솔이라는 게 구조를 보면 안에 쇠 같은 게 있고 바깥에 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쇠가 치아에 닿으면 당연히 시큰하고 시리겠죠. 그게 닿지 않게 솔로만 닦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방향을 잘 보고 넣어야 됩니다. 아하. 그게 이와 이 사이에 들어가면 당연히 닿지 않습니까? 이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넣는 게 아닌가요? 넣는 건데 치아에 맞습니다. 치아에 솔은 닿아야 되지만 네. 그 안에 쇠가 닿아가지고 네. 이를 자꾸 마찰을 일으키면 이는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틈이 작은가? 틈이 작으면 작은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저희는 넘어갑니다. 보철 치료 중에서 브릿지하고 틀니, 또 부분 틀니,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하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일단 브릿지와 임플란트는 입안에 고정이 되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보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부분 틀니와 틀니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브릿지 같은 경우는 상실된 치아 주변에 앞뒤쪽에 튼튼한 치아가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나가 상실됐을 때는 어금니에서는 해당하지만
앞니에서는 혹은 하나에서 한 4개 정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브릿지를 통해서 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당연하게 그 자리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올려서 만드는 거고요.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틀니로 생각하면 역시 이제 상실된 치아가 다수였을 때 넣다 뺐다 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잇몸에 잘 붙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역시 튼튼한 치아가 있어야 되고 그 치아들도 모양이 틀니를 넣다 뺐다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또 가공해서 보철을 치료를 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 하는 보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남아있는 치아들에게 가장 무리를 주지 않고 남아있는 치아를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맞습니다. 치아가 특히나 약하신 분들은 네.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게 가장 좋다는 사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에서 나는 다른 치아를 손대지 않고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가장 좋을 수 있죠. 일단 비용적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앞니를 치료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브릿지가 가장 좋을 수 있지만 브릿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옆에 멀쩡한 이들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의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는 앞니에 하기에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일단 앞니 같은 경우에 치아를 뽑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주변에 뼈가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뼈가 없다면 임플란트를 또 심기 힘들고 그러면 뼈를 먼저 만들어 넣어야 되는 과정, 즉 뼈 이식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심어야 되니까 일단 치료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앞니를 수복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 씹는 것보다 보이는 것인데 그렇죠. 없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더 불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보일 수도 있나요,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이제 금속 구조물이다 보니까 잇몸이 얇은 경우에 노출되어 보이거나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잇몸에 파랗게 보일 수도 있다. 네, 그 맞습니다. 금속물이.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전에 잇몸에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 뼈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면 이게 임플란트를 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까? 치아 뼈 때문에? 네, 맞습니다. 뼈가 너무 많이 없으면 실제로 그 뼈 이식하는데 꽤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못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 할 수는 있지만 그 굉장히 큰 수술이 동반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보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치아 뼈는 본인의 뼈로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다른 뼈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치아 상실된 후에 오래 방치를 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뼈 이식에도 안 좋다고 하고. 일단은 치아가 없어지면 그 치아가 있던 자리의 뼈는 아주 조금씩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조골이 즉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잇몸뼈가 조금씩 사라지는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임플란트 주변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임플란트가 아니라 상실된 치아 주변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치아가 상실되면 뒤쪽에 있는 치아는 앞으로 아주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치아는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아들을 손대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려고 이동들을 하는군요. 네, 약간씩. 공간이 없으니까 약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의 장점 뭐 많이 지금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임플란트가 브릿지에 대해서 가지는 장점은 양옆에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틀니에 비한 장점은 넣다 뺐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틀니보다는 훨씬 씹어먹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치아들이 있습니까? 뭐 특히나 뭐 그런 자리나 아니면 뭐 특히 어떤 위험군, 뭐 질병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은 이제
흔히 요즘 들어서 많이 알려져 있기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네. 이제 드시는 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사제나 약 중에 일부 주사제와 일부 약이 네. 약물 관련 악골의 괴사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를 발치할 이후에 그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고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 네. 검사 후에. 나이가 50인데요. 20대 초반에 아랫잇몸 염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아랫니의 가운데가 신경이 죽어서 많이 흔들립니다. 빼내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임플란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라고 물으셨어요. 사실 이 질문만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신경이 죽었다 이거는 사실 그 치아 내부에 있는 치수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텐데 이것과 그 치아가 흔들린다는 건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녹았겠죠. 그러니까 치주염이 와서 치아가 흔들리는 걸 거고 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면 또 아마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주변 치아가 튼튼하다면 브릿지가 가능하겠죠. 결국은 이가 진짜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브릿지나 임플란트 말고는 답이 없네요. 네. 그렇군요. 아직 젊으시니까 틀니를 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죠. 네. 잇몸 건강 관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씩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혹은 이제 좀 단단한 거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이가 시린 경우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잇몸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생님? 잇몸 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치질을 잘하는 양치질. 겁니다. 그밖에 네. 없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단단하거나 질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치아에 힘이 집중되다 보면 치아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갈 수도 있고 또 치아 뿌리하고 치아 머리 사이에 있는 부분이 파절되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질긴 거를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칫솔질을 잘하는 게 결국은 잇몸, 치아 이 건강을 지키는 네, 최고의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잇솔질을 잘합시다. 치료 시간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임플란트?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제 뭐 광고들 보시면 원데이 임플란트 이런 거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것처럼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럼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뼈가 없었을 때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나중에 심고 하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1년 전후까지 걸릴 수도 있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네. 뭐 그것도 방법인가요? 일단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치과 의사가 치아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겠잖아요. 방향을 고려하고. 그런데 그거를 치과 의사가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심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심을 위치를 이제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서 유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리 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틀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정한 위치에 제대로 심을 수 있게 하는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 만에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꼭 하루 만에 가능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하는 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도 가능한데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치과 의사가 원하는 위치에 아주 정확하게 식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는 최대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이가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위에나 아래 이가 이렇게 자랄 수도 있잖아요. 최대 몇 개월은 사실 답이 없는 건데요. 아, 그래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네. 제가 어금니를 발치한 후에 네. 뼈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치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폐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어디 병원에 갈까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기간이 미뤄졌어요. 네. 언제까지 가야지 이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간다기보다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단 빨리 가셔서 네. 상황을 점검 받으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아플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통증이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픈데 일단 수술을 할 때의 통증을 보통 생각하시는데 네. 수술을 할 때의 통증은 국소 마취가 잘 되었다면 사실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는 오랜 시간 벌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턱이 아플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벌리기 힘들다 혹은 오래 벌리면서 힘들다를 표현을 하시면 치과 의사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한 이후의 통증은 수술 범위에 따라서 혹은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드시는 약물로 조절이 되는 정도일 거니까 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요즘에 정말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게 네.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벤트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합니까라고 함경호님이 물어보셨는데 가격을 여쭤볼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임플란트가? 뭐 이게 비보험 진료다 보니까 네. 그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받고 싶은 가격을 받는 거겠죠. 아 그게 대신 가능해요? 네 대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사후 관리를 생각하면 너무 싼 임플란트를 한 치과 의사가 과연 자기가 계속 사후 관리를 해주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비가 안 나올 거니까 그분한테도. 네. 간혹 잇몸에 소실이 많을 경우에 네. 그런 분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학병원 가야 돼. 네, 뼈 이식이 이제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네. 개인 치과에서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오시면 보통 이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수술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선생님이 대학병원에서 오셨으니까. 아니 오늘은 네, 다른 수술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험하에 임플란트 시술이 무료다라고 하는데 그 진짜입니까? 아니요, 무료는 아닙니다. 아, 무료는 아니고 네. 이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이제 어느 병원에 가도 됩니까? 대학병원 가도 되고 네, 맞습니다. 동네병원 가도 되고. 아, 그렇군요. 선생님 연락드릴게요.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뭐 발치 후 주의사항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일단 뭐 하고 나서 부을 테니까 약 48시간 정도는 간헐적인 얼음찜질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놓고 바깥에 튀어나온 구조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혹은 뭐 뼈 이식을 해놓고 나왔을 때 뭐 그걸 자꾸 혀로 만지거나 자극을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죠. 뭐 네. 이런 종류의 주의사항이 있고요. 뭐 복용약은 충분히 잘 복용하셔야 되고 너무 무리한 운동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는 피하시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는 하면 안 됩니까? 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동안요? 사실 이게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절대적으로는 보통 봉합살을 제거하는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라는 것이 일단은 그 혈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 심어놓은 곳이 일단 상처가 난 곳이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치유가 잘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임플란트가 치유되는 기간인 약 6개월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예 끊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의 이 후기 같은 거 이렇게 쭉 봤거든요. 오늘 특별한 질문이 있으신가 보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시술한 후에 옛날만큼 음식 맛이 안 느껴져요 하는 분이 있어서 네. 이거 진짜인가? 여쭤보려고. 진짜입니까? 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치아라는 게 맛을 느끼는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씹는 느낌이 원래 자기 자연 치아의 씹는 느낌과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치과 갔다 오면은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런 비슷한 느낌? 임플란트 하고 나서 교정 가능합니까? 네, 교정은 가능한데요. 네. 임플란트라는 게 한번 식립되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교정을 하려면 미리 교정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뭐 임플란트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식립한다든지 교정이 끝난 이후에 식립한다든지 하시는 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안 움직이고 나머지 치아들만 교정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미백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나머지 치아에 대한 미백을 하는 건 뭐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조금 밝은 색으로 하고 나머지 치아에 대한 미백을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겠군요. 그게 미백이라는 게 네.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보철물을 해놓는 것보다는 미백을 하고 나서 보철물이 올라가서 색깔을 맞추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상민 교수와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치아의 소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방책인 네. 건데 평소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치아를 깨끗이 하는 구강을 좀 잘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솔질을 배워서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일단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